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유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 돈줄남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노후 생각하면 막막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1위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뭐 부동의 1위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음. 저도 이제 40이고 네. 곧 40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년퇴직할 때도 다가올 거고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 특집을 그냥 대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 일단 작가님이 강연이나 방송하면서 만났던 분들 노후 준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사실 노후 준비라는 표현이 그 뭐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벅차게 느끼는 분들이 요즘은 많다 보니까 네. 솔직히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걱정하지 노후에 대한 대비는 거의 안 돼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일 수는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집은 성장기라는 문제집인데 요거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거의 다 푸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요 문제집은 본인만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좀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집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지금 아마 풀고 계실 것 같은데 활동기라는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노후기라는 문제집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이제 두 번째 문제집 풀다가 네. 이거 좀 망친 것 같고 그냥 세 번째 문제집부터 좀 잘 풀자. 음. 이런데 요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두 번째 문제집이 풀려야 세 번째 문제집이 자동으로 풀린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문제집을 잘 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노후 준비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풀지 않아도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맞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집부터는 내가 정말 자력으로 풀어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풀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다. 지금 40, 50대 뭔가 예, 비참하네요. 좀 상당히 좀 약간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내가 좀 노후에 그 자식 덕에 좀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 말인즉슨 원래 세 번째 문제집은 자식이 도와주는 약간 그렇죠. 그런 문제집이었는데 이제는 세 번째 문제집조차 자력으로 풀어야 맞습니다. 한다. 두 번째 문제집이 사실 출제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예전에는 뭐 30부터 한 60까지 한 30년 푸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30부터 한 70까지 한 40년 정도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제 끝났어. 이제 내일 모레면 정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상당히 출제 범위가 늘어났다. 이 책이 두꺼워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네.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도 이 문제집을 좀 더 오래 풀어야 된다는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후기라는 문제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제집을 우리가 좀 오랫동안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이뿐만 아니라 뭐 외국의 경우에도 원래 20, 30대는 조금은 쪼들리게 생활을 하고 네. 그때 그렇게 산 걸로 노후에선 좀 즐기면서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뭐 유럽을 단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면 유럽을 가면 고급 레스토랑에는 대부분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렇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온통 젊은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60까지 70까지 일하고 그 마지막에 받았던 소득의 거의 60에서 70%를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하니까 오히려 노후가 굉장히 해피하게 여유 있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적연금이 개혁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는 소득 대체율이 40%고 네. 사실 그 40%라는 것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적연금만 가지고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노후 준비는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으냐,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준비 그러면 많은 뭐 2030도 마찬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 맞아. 요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신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 세대를 보고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본 다음에 부모님 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중에는 꼭 그런 분이 있거든요. 어디에 땅 사놨다가 아. 요게 대박이 나서 노후 준비가 풀렸다. 뭐 어디에 아파트를 사놨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뭐 풀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장을 해왔으니까 나도 노후 준비가 해결되려면 뭔가 재테크로 뭔가 하나 대박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자,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거의 뭐 10%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도 뭐 하나 제대로 투자를 잘 해놓으면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어떠냐? 뭐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산의 변동성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내가 뭔가 재테크를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재테크 하나 잘했다 그래서 내 노후 준비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사회생활이 연장돼야 됩니다.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활 연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과거보다는 좀 출제 범위가 책이 좀 두꺼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생계형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꼭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건강하게 연장하는 사람과 딱 정년 마치고 그날부터 회사 안 간다 그러고 방에 있는 사람, 집에 네. 있는 사람 이거 네. 완전 다르거든요. 오.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은퇴하면 나는 어떤 삶을 좀 살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일단 자격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입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 은퇴 연령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면서 먹고 살까 음. 생각 중인데. 근데 이제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은퇴하고 정년 이후에 자 어떤 게 좀 돈벌이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선을 딱 그어놓은 다음에 그 선에다가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는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를 내가 실제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다른 공인중개사 밑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네. 실무를 배워야 실무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개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해 쏟아지는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어마어마한데 저 때만 해도 한 40만 됐어요. 그죠? 유효 네. 인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공인중개사지만 그 업을 안 하는 분들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아주 정말 예전부터 그걸 전문적으로 마음에 꿈을 품고 있지 않는 한은 실제로 쉽지 않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내일 배움 카드로 대형 면허를 딴다든지 불찾기. 그다음에 또 무슨 지게차를 배운다든지 너무 그 의지는 좋은데 사실 나를 써주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자격증 중에 정말 그 분야에서 날고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양보호사 이런 거 따시는 분들 있어요. 간호조무사.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 네. 있거든요. 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오던 손님도 나가지 않을까. 요즘 이렇게 굉장히 젊은 친구분들이 그 크루로 있어야지 이제 카페가 좀 되거든요. 좀 안타까운 현실은 돈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딱 설정해 놓고 내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게 돈 되는 일이니까 하겠다라고 일단 하는 자격증부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 얘기냐면 1차 은퇴를 하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계형 경제활동보다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잘하는 일인데 이 일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잘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요게 네. 특징이 뭐냐? 돈이 안 된다는 특징. 그렇죠. 좋아하는 일은 돈이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됐었으면 벌써 했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은 유튜버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시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이 돈 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자,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야, 공을 차서 내가
축구 선수가 돼서 유럽 진출하면 돈 많이 벌겠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인 CEO들 뭐 일론 머스크나 그다음에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잘 보거나 또 이렇게 부자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일을 성장시킨 사람이지 예전부터 이 일하면 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대형면을 딴다는 거는 저게 좀 돈벌이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나를 거기다 맞추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년 전까지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로 사회생활이 연장될 수 있느냐. 만약에 설사 돈이 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정말 제대로 많이 못 벌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만큼은 어때요?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정년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빨리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5, 60대 같거든요. 네. 거의 이제 다 다르신 분들. 맞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나 이제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되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사회적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는 안 될 일이다. 그거는 아주 임박해서 내가 네. 지금 내일 지금 정년퇴직이야. 근데 뭐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안 벌면 생계 자체가 좀 어려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경제활동, 다시 말해서 60, 65세 이후에도 내가 하기 싫어도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맞닥뜨려 있는 분들한테까지 지금 내년이 지금 정년인데 다음 달이 정년인데 어떻게 뭐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고 네.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정년이 최소한 5년 10년 남았다면 빨리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네.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4, 50대 분들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한창 또 파이어족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 파이어족은 절대 은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기 싫었던 생계형 경제활동을 자기가 죽고 못 사는 일로 전환한 사람. 그게 파이어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막 여러분들도 그런 파이어족을 모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회활동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좀 노후 준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지금부터 이제 현실 노후 준비로 가볼 텐데 네. 은퇴하고 나서부터 퇴직하고 나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네. 메인 소득이 사라졌을 때 한 달 생활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아마 노후 준비의 거의 첫걸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노후라는 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 그러면 막연한 게 목표가 없어요. 뭐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얼마 정도 모아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얼마 정도 모아야 되냐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그 전에 노후의 한 달의 생활비가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 들어갈 건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자, 요 계산법을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펜 종이 꺼내시고 네, 첫 번째는 지금 생활비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생활비 여러분 떠올리셨죠? 만약에 이거 떠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사용하느냐. 자, 그 생활비 안에서 자, 교육비 빼십시오. 교육비. 왜 교육비 네. 빼야 되냐면은 이제 노후에는 교육비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뭘 빼냐면 지금 납입하고 있는 대출 원리금 빼십시오. 원리금. 네, 이건 그때까지는 갚고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요 두 가지 빼고 남는 생활비가 순생활비입니다. 순생활비. 네, 진짜 자,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게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에요. 네. 자, 그 생활 수준보다 뒤로 후퇴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사람이 거꾸로 가진 못해요. 그래서 그 순생활비에 2배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노후에 그거보다 2배. 더 든다고요? 네, 2배 정도. 한 달에? 왜 2배가 들어가느냐? 나 지금 생활비 나 충분히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다 하고 그다음에 애들 교육비나 대출이자 다 빠지고 나면 그 순생활비로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죠. 네. 회사 가서 뭐 엄청나게 돈 씁니까?
아. 지금 쓰는 생활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매여 있으면서 돈을 못 쓰고 강제 지갑을 닫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낸데 쓴 생활비예요. 앞으로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토일이니까. 계속. 자,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 사회생활이 연장돼야 되냐. 사회생활이 연장되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매여 있느라고 소비 못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딘가 몰입을 하고 즐거워하고 매일 나가고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돈 새 나갈 시간을 막자는 그렇죠. 의미의 사회 그러니까 물론 활동이군요. 사회생활을 해서 언젠가는 그게 뭐 조금 성장을 해서 뭐 한 100만 원이라도 돈을 번다면 좋겠죠. 100만 원을 벌어도 사실은 200만 원 버는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안 우리가 쓰니까. 예. 뭐 그 땡플리스만 보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 후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잡은 네. 거예요. 어떤 분은 1.5배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순생활비보다 덜 들어가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 1.5에서 2배. 자,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딱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명확하게 나오죠. 지금 화폐 가치로 순생활비의 2배가 매달 1일 날 통장에 꽂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네. 이게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생활비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겁니다. 가장 크게는 그게 국민연금인데. 그렇죠. 그 돈으로는 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해보셨으면 이 숫자를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월 현재 화폐 가치로 월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그 진짜 500만 원이 매달 들어와야 돼요. 내 정년 이후에. 자, 그럼 그걸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제 파이프라인은 어떤 사람은 뭐 2개, 3개, 4개. 뭐 가장 확실한 거는 뭐 월세 한 1,000만 원 들어오는 무슨 상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최고죠. 뭐 네. 엄청나게 커다란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으면 뭐 해결될 문제지만 네.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작은 파이프라인이라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 공적연금입니다. 네. 공적연금은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이 될 텐데 네. 자,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동안 납입했던 퇴직금 적립한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걸 부족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퇴직 연금 계좌를 만든 IRP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돈 되는 일에 나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돈 되게 만드는 사회활동. 거기서 뭔가 기타 소득이 조금 발생을 한다. 네 가지인데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하자면 주택에서 받는 임대소득. 주택에서 받는 임대소득. 네. 자, 임대소득이라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가나 건물을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상가나 건물은 노후 생활자들한테는 맞지 않는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의 위험과 공실의 위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퇴했는데 휴대폰으로 부동산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해. 뭐 나간다 그러는 건지 뭐 고쳐달라 그러는 건지 뭐 깎아달라는 건지 이게 사실 노후 생활이라는 건 중요한 게 노후 생활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상가 건물은 월세 안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게 나오더라도 주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받으면 네. 그나마 자동이체로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가 2주택 지금 1주택도 아직 마련을 못했는데 그럼 나보고 은퇴 전까지 2주택을 만들라는 거냐?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그죠? 네. 그 얘기.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1주택자도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택을 은퇴 전까지 대출을 다 상환하게 되면은 네. 월세를 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월세를 풀로 받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입지가 하위 입지 또는 외곽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부담하는 주거 비용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높으니까 네. 그 차액만큼이 또 임대소득이 될 수가 있다. 금액은 물론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상가나 건물에서 왕창 나오는 임대소득이 불안한 것보다는 네.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주택의 임대소득이 훨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노년기에는 오히려 더 도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의료 문제가 이제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면은 오히려 약간 입지 안 좋은 곳으로 가서 그 임대소득을 받는 게 그건 이제 좋겠네. 뭐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지금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병원이 진짜 지근거리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경우야 당연히 이제 그런 음. 것들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하위 입지로 조금 옮긴다는 것이 네. 도시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만큼 다운타운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음. 외곽이라 그래서 뭐 병원이 없는 무슨 겨고지나 이런 데는 아니니까 그런 음.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음. 중요한 거는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에서 노후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노후 생활비라는 그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내가 인식해야 된다. 근데 그 노후 생활비를 딱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좀 덜 들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축소하게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75세까지 80세까지는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지만 80세나 75세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네. 여가에 사용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먹는 것도 좀 대신 줄고. 반면에 의료비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 생활비의 수준은 거의 유지된다라고 봐야 된다. 네. 자, 노후 준비에 대해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노후 준비에서만큼은 낙관주의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냉정하게 보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은퇴가 가능할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딱 만들어 놓고 퇴직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요?